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프리미어리그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과 첼시와 토트넘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를 세세하게 전술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토트넘 레전드인 저메인 지나스 그리고 잉글랜드 여자 대표 선수인 페로 윌리엄스가 출연해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어떤 면들이 전술적인 분수령이 됐는지 상세하게 소개했는데요. 두 잉글랜드 축구계의 레전드가 분석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손캐 듀오를 완벽하게 봉쇄했던 첼시의 수비를 후반전 콘테 감독이 4-4-2 전술로 깨트리면서 무승부를 끌어냈는데 첼시의 전반전은 왜 좋았고 토트넘의 후반전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그 상세한 내용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메인 지나스가 이날 경기를 총평한 내용입니다. 이 경기의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치열함은 물론이고 두 감독의 전술 변화, 선수 교체,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까지요. 첼시가 더 나은 팀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트넘이 이번 첼시와 경기처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경기력이 좋지 않은 토트넘이 경기를 압도한 첼시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왔죠.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줬기 때문이고 토트넘은 팀의 새로운 개성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토트넘이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토트넘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 6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사우샘프턴과의 개막전에 이어 이번 첼시전에도 영입한 선수를 한 명도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경기가 풀리지 않자 히샬리송을 기점으로 이반 페리시치, 이브 비수마 같은 영입 선수들을 차례로 투입해서 공격 전술을 바꿨고 강하게 문전을 공략하면서 결국에는 무승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여자 대표 선수로서 최다 출전 172회 경기를 출전한 페로 윌리엄스도 이날 패널로 출연을 했는데요. 흥미진진한 경기였다고 하면서 첼시의 홈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경기를 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술적인 결정이 잘 통했다고 하면서 경기 플랜을 아주 잘 실행했다고 했거든요. 그 전술적인 결정은 역시 리스 제임스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로프터스 치크를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면서 후방에서의 수비적인 안정감과 공격 빌드업, 공격 상황에서의 역동성, 또 경기 중에 선수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전술적인 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러 윌리엄스가 주목한 첼시의 전술적인 특징은 강한 하이프레싱, 전방 압박이었는데요. 그게 잘 먹혔다고 하면서 전반전의 키플레이어로 메이슨 마운트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첼시가 전반전에 만들어냈던 가장 좋았던 기회 중에 하나를 마운트의 압박이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뛴 마운트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열심히 따라갑니다. 캉테 선수가 가장 앞에서 압박하고 있지만 이선 공격수로 뛴 마운트 선수의 전방위 압박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등지고 받은 상태에서 로프터스 치크와 리스 제임스가 앞뒤로 에워쌌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마운트가 달려들어가서 끝까지 압박을 한 것입니다. 마운트가 중앙 지역에서 오른쪽 측면까지 넓게 움직였고 끝까지 고개를 떨구지 않고 본인과 상관없는 쪽으로 공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3자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그물망을 형성한 것이죠. 결국 마운트가 공을 빼앗았던 것이 첼시의 공격 기점이 되는데요. 마운트가 공을 빼앗고 흐른 공을 로프터스 치크가 캉테에게 연결해줬고 그리고 캉테 선수가 공을 전개하게 되는데 페러 윌리엄스는 이렇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의 첼시 선수들의 움직임도 좋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캉테가 스루 패스를 스털링에게 연결해주고 스털링이 문전 우측 깊이 들어가서 이 공을 받은 뒤 백힐로 내준 것을 하베르츠가 달려들면서 슈팅했죠. 이 슈팅이 로리스 골키퍼의 발끝에 닿으면서 살짝 골문으로 빗나갔던 정말 첼시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는데 다들 캉테의 스루 패스라든지 스털링의 백힐이라든지 하베르츠의 슈팅만 주목했는데 마운트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압박이 기점이었다는 사실을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마운트의 세컨드 볼 확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페러 윌리엄스는 첼시가 이런 압박을 꾸준히 전개했다고 하면서 캉테와 마운트의 이 압박 플레이와 중원 플레이가 전반전 첼시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수 전환 상태에서 공중볼이 흘러나왔을 때도 세컨드 볼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위치를 마운트가 선점을 했는데요. 마운트 선수가 지금 보시면 호이비에르의 앞에서 몸을 던지면서 가슴으로 캉테에게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 공을 받은 캉테를 호이비에르가 압박했을 때 캉테는 다시 근거리에 있는 마운트에게 공을 내줬고 또 마운트는 다시 호이비에르
RBBL가 압박을 하자 논스톱 패스로 캉테에게 연결을 해주는 원투 패스가 또 이어진 것입니다. 마운트와 캉테의 이 전방 압박과 기술과 탈압박 능력과 연계 능력이 너무나 잘 통했기 때문에 첼시가 토트넘과 중원 싸움에서 앞섰다. 마운트가 결국에는 공을 빼앗아내고 연결하면서 또 한 번 첼시가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다. 오른쪽으로 캉테가 움직이고 스털링에게 또 공을 전달하면서 첼시의 공격이 이어졌던 장면, 역시나 마운트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끌어냈는데요. 이날 또 한 명 주목할 선수가 첼시의 새로운 센터백 쿨리발리 선수인데, 골을 넣은 장면도 좋았지만 수비도 잘했고 또 후방에서의 빌드업, 전개 패스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패스가 잘 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운트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쿨리발리가 문전 왼쪽 지역에서 전방으로 길게 롱패스를 뿌리게 되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마운트 선수가 자신을 마크하던 로메로를 끌고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생긴 공간인 것이죠. 그 빈 공간으로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쿨리발리의 롱패스를 받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공이 하베르츠 쪽으로 가니까 로메로가 하베르츠 쪽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베르츠는 또 마운트 쪽으로 논스톱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이 공을 받아서 오른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빠져들어가는 스털링을 향해서 날카롭게 스루 패스까지, 침투 패스까지 연결해준 것이죠. 마운트의 움직임도 좋았고 원터치 플레이도 좋았고 스루 패스까지도 좋았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을 받아서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폭넓게 움직이면서 스털링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확장시켰다, 넓게 벌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페러 윌리엄스는 스털링의 경기 내내 이런 플레이를 잘했고 특히 전반전에 이런 플레이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골대 앞에 문전 부근에서 진을 치고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그 기점 패스를 연결한 마운트가 배후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앞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어떤 선수도 마크를 하지 않게 돼요. 스털링이 조르지뉴에게 패스해주고 조르지뉴가 마운트에게 패스하는 순간 마운트가 공을 받아서 문전으로 달려들어오니까 달려들어오는 속도감을 가진 마운트를 토트넘 수비수들이 막지 못했고, 마운트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떴기 때문에 무산이 됐지, 골대 안으로만 들어갔더라면 충분히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마운트가 뒷점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것인데요. 첼시가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에서도 이런 하이 프레싱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로메로 선수가 후방 우측에서 전개 패스를 쿠루세스키에게 넘겨주죠. 사실 쿠루세스키가 빠져갈 때 히샬리송이 논스톱으로 쿠루세스키에게 거쳐주면서 토트넘이 3자의 플레이로 공격을 펼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보시면 로메로의 공격 전개를 전방 압박을 통해서 1차적으로 괴롭혀준 플레이가 있었고, 쿨리발리는 쿠루세스키가 공을 받을 때 압박을 해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캉테가 또 함께 가담해주면서 결국에는 공을 빼앗아냈고 쇼트 카운터, 다시 첼시의 제역습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캉테 선수가 스털링에게 넘겨주고 스털링이 제임스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첼시가 강한 압박을 통해서 또한 이 압박으로 토트넘 선수들도 한쪽으로 몰리게 만들어 놓고 반대편 공간을 비게 만들었고, 이 반대편 공간을 잘 활용해서 플레이했고, 스털링이 연결고리 역할도 너무나 잘해줬다. 그리고 제임스도 환상적인 피니시를 해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의 마무리도 환상적이었지만 어찌됐거나 첼시가 이런 경기 내내 압박과 신속한 전개 플레이를 통해서, 속공을 통해서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첼시는 원하는 플레이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걸 잘 수행했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아주 잘 준비된 팀이었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은 아무래도 뒷공간을 많이 비워두기 때문에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데, 첼시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소화했다, 너무나 잘 플레이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저메인 지나스는 첼시의 3백 수비를 소개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맨 앞으로 올라갈 때 제임스 선수가 계속해서 밀착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올라오든 케인이 앞으로 올라오든 첼시는 3명의 선수가 함께 커버하면서 최전방 선수가 공을 잡지 못하게 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 장면은 케인 선수가 앞으로 올라갔을 때 티아고 실바와 쿨리발리가 근거리에서 함께 커버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드인 조르지뉴가 그 앞 공간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커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케인이 막히니까 결국에는 케인 쪽으로 공을 투입할 수 없어서 이 선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게 되는데, 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을 때는 리스 제임스가 달려들어가서 가장 공격적인 수비를 펼쳤다. 오른쪽 센터백인 리스 제임스의 움직임을 주목했는데요. 이 장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맨 앞으로 올라가고 케인이 밑으로 내려가서 공을 받는 장면에서는 제임스, 실바, 쿨리발리 이 3명이 손흥민 선수를 에워쌉니다. 조르지뉴가 아무래도 속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임스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를 따라붙고, 실바, 쿨리발리는 배후로 들어오는 최종 수비수로서 커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케인 선수가 내려가서 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임스가 손흥민 선수를 막고 있다가 따라 내려가서 또 커버하고 수비를 하고 공을 따내서 공격으로 전개하는 그런 장면들, 리스 제임스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한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이를 통해서 첼시의 배후가 안전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손케디오가 틀어막히는 상황을 깨기 위해서 콘테 감독은 후반전에 세세뇽 선수를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하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아예 가져가서 4-4-2 포메이션을 쓰게 되고 투톱으로 히샬리송과 케인을 내세워서 좌우 측면에 손흥민과 쿠루세스키까지 어떻게 보자면은 포톱을 쓰게 됐는데요. 저메인진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했던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공격 상황이 달라졌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케인 선수가 연계가 좋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가 좋다면 히샬리송은 전방 압박과 전방에서의 침투 움직임, 특히 저돌적인 움직임이 좋다. 바로 문전을 습득하기 위한 이런 우당탕탕 플레이가 좋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전개할 때 히샬리송은 무조건 자동 반사적으로 앞으로 달려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쿨리발리 선수를 끌어내렸다는 얘긴데요. 쿨리발리가 히샬리송을 맡게 되니까 리스 제임스가 케인 선수를 맡게 되고 그 뒤에서 티아고 실바가 스위퍼 역할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한 명의 공격수가 더 들어오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비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 선으로 내려온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았을 때 무인지경으로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측면에 로얄을 향해서 전개 패스를 보내게 됩니다. 히샬리송과 케인이 각각 한 명씩의 수비수를 잡아놓고 있고 티아고 실바가 뒤를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선으로 내려온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로얄 선수가 다시 문전으로 침투한 히샬리송, 케인,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고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아쉽게도 케인 선수가 조금은 대응이 늦어지면서 헤딩을 연결하지 못했거든요. 어찌됐거나 공격수 한 명이 늘어나면서 첼시 수비수들이 한 명 더 막아야 되는 상태가 되면서 수적 열세를 맞게 됐는데요. 지금 이 장면을 보더라도 중앙지역에서 토트넘이 공을 전개할 때 히샬리송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니까 쿨리발리 선수가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날 경기 수비 형태를 보면 쿨리발리와 티아고 실바가 항상 근거리에서 뛰면서 토트넘의 원톱, 케인 선수 혹은 손흥민 선수를 막았는데 투톱이 되니까 이제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케인 선수가 한 명만 따돌리면 바로 공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히샬리송이 오른쪽 뒤로 조금 움직이니까 쿨리발리가 따라서 한 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 선수의 뒷공간이 열리게 됐고 그 열린 공간으로 호이비에르가 스루 패스를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루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일부러 들어가서 티아고 실바를 또 유인하게 됐고 케인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이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거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상대 수비에 봉쇄돼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고 파고들고 좋은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장면 같은 경우도 오른쪽 측면에서 호이비에르 선수가 케인에게 공을 줬다면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히샬리송이 이제 오른쪽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수들 쿨리발리가 딸려가잖아요. 그 딸려간 상태에서 왼쪽 전방 공간이 비었는데 아쉽게도 케인이 아니라 바로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하다 보니까 무산이 됐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쿨리발리를 흔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히샬리송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첼시의 후방 빌드업도 막아내고 괴롭혀주는 플레이가 되면서 토트넘이 공격 지역에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 결국에 페리시치의 코너킥에 이은 케인의 헤더 득점도 히샬리송이 함께 문전에서 경합해주다 보니까 막아야 할 공격수들이 많아진 위협적인 높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진 토트넘의 공격을 첼시 수비수들이 막지 못했다. 이런 히샬리송의 전방 움직임이 토트넘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투혼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지나스는 히샬리송 효과가 아주 컸다라고 기대했고 또 앞으로가 좋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메인 지나스는 앞서 얘기한 대로 토트넘이 좋지 않은 경기를 하고도 첼시 원정에서 이렇게 승점을 얻어낸 것은 팀적으로 아주 큰 발전을 보인 것이다라면서 경기력과 관계없이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날 논쟁이 됐던 두 가지 심판 판정이 있었죠. 바로 토트넘의 첫 번째 동점골이 나오기 전에 벤탄쿠르가 하베르츠에게 파울을 한 것이냐 태클을 정확하게 성공한 것이냐 장면인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그레엄 수네스는 이 장면이 먼저 공을 터치했기 때문에 파울이 아니라고 봤지만 BBC에 출연한 페럴 윌리엄스는 소프트한 파울, 큰 파울은 아니었지만 파울이라고 생각한다. 파울이 주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후 나온 토트넘의 득점은 그 파울 이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이 골을 취소할 수 있는 파울은 아니었다고 봤고요. 또한 호이비에르가 슈팅을 할 때 히샬리송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맨디의 시야를 가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맨디는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 맨디가 그 영향으로 실점을 했다면 본인이 실점하고 나서 그런 불평을 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것이 이 골 장면에 히샬리송의 영향이 없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일치를 보인 부분이 있죠. 토트넘이 결정적인 극장 동점골을 넣기 직전에 있었던 첫 번째 코너킥 공격 기회에서 로메로 선수가 쿠쿠렐라 선수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장면은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폭력적인 행위였다. 때리거나 물어뜯거나 물어뜯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폭력적인 접촉이다. 페러 윌리엄스는 이 장면은 내가 봤을 땐 다이렉트 채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스카이스포츠의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VAR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짚어지지 않은 것은 VAR은 골을 취소하는 것, 퇴장이 나오는 것 외에는 판정하고 판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이 퇴장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장면이 추후에 어떤 프리미어리그의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였습니다.
1, 2라운드 만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놓으면서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프리미어리그 30주년 2022-2023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3라운드 일정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8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홈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한국인 선수 간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첼시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8월 21일 일요일 밤 10시에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가장 큰 빅매치는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큰 위기감에 휩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리버풀과 홈경기를 치르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사우디 자본의 투자 속에 사기가 높아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8월 21일 월요일 0시 30분에 경기합니다. 한준TV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주요 소식 그리고 영국 현지 방송의 분석 내용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